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꽁꽁 언 손을 불어가며 붕어빵을 팔던 19살 지민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8살 꼬마 손님이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은 걸까요? 고작 고등학교 3학년인 지민에게 엄마와 똑같다고 말한 이 아이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히 뜰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을 애는 한겨울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밤. 19살 지민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와 커다란 목도리로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는 피로와 추위에 지친 눈이 반짝였죠.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는 눈이 스며들어 양말을 적셨습니다. 낡은 패딩은 바람 한 줄기조차 막아주지 못했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붕어빵이요. 따뜻한 붕어빵 있어요.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지민은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신통치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바스락거렸는데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받은 수능 성적표였습니다. 전국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이었지만 지민에게는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죠.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지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또 밀렸다는 연락이었죠. 폐암 말기인 할머니는 지금도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후 지민을 친손녀처럼 키워주신 은인이었어요. 같은 시각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진그룹 회장 저택, 거대한 저택 안 수십 가지의 산해진미가 차려진 식탁 앞에 8살 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주방장님이 도련님 입맛에 맞춰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가정부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으며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깡마른 팔다리가 더욱 가늘어 보였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은 나이에 비해 너무나 작아 보였죠. 운전기사 박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준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저녁은 좀 드셨어요? 준서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돌아가신 준서는 8개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고 진단했지만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멈춰요. 평소 목소리조차 잘 내지 않던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준서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기사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아, 붕어빵 냄새인 것 같은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있네요. 붕어빵이 뭐예요? 준서는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저거 먹고 싶어요. 지금 당장요. 박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뭔가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차를 세우고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그러나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박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준서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막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으며 손님에게 건네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그때 지민의 눈에 특이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어린아이가 덩치 큰 아저씨와 함께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지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어머, 꼬마 손님, 붕어빵은 2개에 1,000원이야. 2명이면 2,000원 치면 충분할 텐데. 지민은 돈을 돌려주며 말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세요. 박 기사가 황급히 나섰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붕어빵 2,000원치만 주세요. 지민은 웃으며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슈크림 맛인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준서는 봉지를 받아들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박 기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뭔가를 맛있다고 한 게 얼마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지민은 준서가 붕어빵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너무나 야윈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했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호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고맙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민은 손을 흔들었어요. 또 놀러와. 언제든지. 다음 날 오후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에 하교종이 울렸습니다. 준서는 다른 날과 달리 서둘러 가방을 메고 교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평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어 나오던 아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박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준서는 차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말했어요. 기사 아저씨, 오늘도 붕어빵 가게 가요. 빨리요. 박 기사는 백미러로 준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붕어빵을 먹고 난 후 준서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차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달랐습니다. 한겨울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날이었죠.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어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2,000원을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포장마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어제처럼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질렀습니다. 지민은 따뜻한 날씨 덕분에 답답했던 털모자와 목도리를 벗어 포장마차 한쪽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은 채 붕어빵 틀을 정리하고 있었죠. 붕어빵 주세요. 준서의 목소리에 지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꼬마 손님이었어요. 어머, 또 왔구나. 오늘은 혼자 왔네.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준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목도리와 모자 없이 드러난 지민의 얼굴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동자, 오똑한 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입술까지. 준서는 집 서재에 걸려있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20살 때 엄마 사진 말이에요. 준서의 손에서 동전이 또르륵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민은 동전을 줍다가 준서의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지민은 동전을 준서에게 돌려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꼬마 손님이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지민은 준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를 닮아서 반가웠구나. 영광이네. 지민은 귀엽다는 듯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붕어빵 4개 줄까? 어제처럼. 지민의 말에 준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 건넸어요. 네, 주세요. 지민은 막 구운 붕어빵 4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슈크림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주었죠. 오늘도 서비스야. 날씨가 따뜻해서 기분이 좋거든. 준서는 붕어빵 봉지를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지민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그런 준서가 안쓰러웠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준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붕어빵 가게를 찾았어요. 이제는 박 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 시간에 맞춰 포장마차 근처에 차를 세웠죠. 누나, 저 왔어요. 오늘도 준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지민은 붕어빵 틀에서 눈을 떼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와, 준서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민은 매일 찾아오는 이 특별한 손님을 위해 늘 따끈한 붕어빵을 준비해 두었죠.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제가 골도 넣었어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준서라면 체육 시간의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텐데 요즘은 달랐어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체력도 좋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생겼죠. 우와, 대단한데.
우리 준서가 축구도 잘하는구나. 지민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준서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지민은 잠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모아야 하고. 대학교? 누나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수능은 봤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어. 지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그런 지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지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는 한석 회장과 그의 비서가 타고 있었죠. 회장님, 저기가 준서 도련님이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한석은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손자가 그토록 좋아한다는 붕어빵 가게, 그리고 유진이를 닮았다는 그 아이가 있는 곳이었죠. 설마 정말로. 한석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잠시 지켜보자. 차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다시 추워진 탓에 지민은 두꺼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었어요. 한석은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때 준서가 붕어빵을 다 먹고 지민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저 이제 가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보자. 지민이 손을 흔들며 준서를 배웅했습니다. 한석은 손자가 차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계속해서 지민을 관찰했어요. 그때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포장마차 앞에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죠. 노인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 몇 개를 꺼냈지만 붕어빵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걸로 붕어빵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노인의 손에 든 동전을 보고는 곧바로 붕어빵 3개를 봉투에 담았어요. 아저씨,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노인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글썽이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한석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사로 먹고 사는 아이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요즘도 저런 아이가 있네. 한석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참 마음씨 고운 아이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이 따뜻한 붕어빵을 사러 왔죠. 지민은 지치지 않는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팥이 정말 맛있게 됐어요. 한석은 지민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힘든 환경에도 저렇게 밝을 수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하지만 끝내 얼굴은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목도리와 모자에 가려진 얼굴은 눈매 정도만 겨우 보일 뿐이었죠. 그 눈매가 왠지 낯익은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돌아가시죠. 이 비서의 말에 한석은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한석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포장마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왜인지 마음 한 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유진이를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준서의 말에 너무 예민해진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붕어빵 가게를 찾았고 돌아올 때마다 지민 누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아침 식사 때도 잠들기 전에도 준서의 입에서는 늘 그 누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할아버지, 오늘 지민 누나가 제 이야기 듣고 막 웃었어요. 누나가 웃으면 정말 예뻐요. 지민 누나는 대학교에 가고 싶대요. 영양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누나가 오늘은 추워서 손이 빨갛게 됐어요. 불쌍해요. 한석은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준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지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 누나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병원비가 비싸서 누나가 매일 붕어빵을 팔고 있대요. 한석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준서가 걱정이 되나 보구나. 네, 누나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도 항상 웃고 있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석은 그런 손자를 보며 결단을 내렸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한석은 서재로 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비서. 네, 회장님. 며칠 전에 봤던 그 붕어빵 파는 아이 말이네. 조용히 신원 확인해 봐주게. 이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족 관계도 확인해 주게. 특히 부모님 쪽을. 한석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서는 회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서재를 나갔어요. 한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 후 아침, 한석의 책상 위에는 얇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보고서는 단출했습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간단한 인적 사항만 적혀 있었어요. 성명 이지민, 19세. 현주소 서울시 은평구 반지하 월세. 가족사항 조모 김영숙 72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윤희 9년 전 사망. 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희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윤희. 한석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첫째 딸 유진이를 두고
쫓기듯 떠나야 했던 전 아내의 이름이었어요. 한석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22이던 해 한 여자를 만났죠. 윤이 작은 꽃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아가씨였어요. 윤희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한석의 신분에 주눅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남자로서의 한석을 봐주었죠. 한석은 그런 윤희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윤희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윤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그 여자는 절대 안 돼. 하지만 한석은 끝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희와 결혼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윤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투명 인간 취급을 했죠. 선대 회장은 윤희가 있는 자리에서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시누이들은 대놓고 멸시했습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꽃집에서 일하던 여자가 무슨 재벌가 며느리. 어울리지도 않아. 윤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석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한석은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출장을 가야 해서 며칠 집을 비워야 해. 미안해. 오늘도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회사 일이라는 핑계로 한석은 윤희를 대저택에 홀로 남겨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 윤희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혼자 견뎌야 했어요. 첫째 딸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 잠시 집안 분위기가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선대 회장은 손녀는 예뻐하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석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윤희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게 무슨...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윤희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석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윤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유진이는 어떻게 하고?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 유진이는 이 집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이 집안의 딸로 자라는 게.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어린 딸을 끝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석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날 한 번이라도 지켜줬더라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렇게 떠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한석은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윤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윤희라는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윤희 9년 전 사망. 윤희가 죽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지민 19세. 나이를 계산해 보니 윤희가 떠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윤희의 딸. 그렇다면 설마. 한석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 가능성. 하지만 동시에 윤희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었죠. 내 아이일까? 아니면 이혼 후 낳은 다른 남자의 아이인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한석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만약 지민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버린 것이 됩니다. 알지도 못한 채 딸을 고생시킨 것이죠. 이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 윤희 씨는 9년 전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지민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부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한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지민 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옆집에 살던 김영숙 씨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보호자도 김영숙 씨로 되어 있고요. 알았네, 나가보게. 이 비서가 나간 후 한석은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 딸을 낳아 키우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켜줬더라면. 한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첫째 딸 유진이를 잃은 죄책감도 무거웠지만 윤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더욱 깊었어요. 그것이 그의 두 번째 죄책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어딘가에서 19살 지민이 추위와 싸우며 붕어빵을 팔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한석은 상상하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윤희의 사진, 그리고 유진의 사진. 한석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선대 회장은 윤희를 구박했습니다. 그래서 한석은 아내를 잃었어요. 그리고 한석은 유진의 남자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딸을 잃었죠.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어느새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윤희에게, 유진에게, 그리고 지민에게 자신이 당한 고통을 자신이 딸에게 똑같이 가했다는 것. 보고서를 받은 뒤 사흘이 흘렀습니다. 한석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윤희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한석은 결심했습니다. 이 비서, 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그 포장마차로 가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이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출발하시겠습니까? 그래, 준비해주게.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민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아니라면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이 비서의 말에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 골목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한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거리가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저게 무슨 일인가? 한석이 앞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비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회장님, 구청 단속반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단속반이라니? 네. 그리고 용역 차량도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한석은 급하게 말했어요. 더 가까이 가보게.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한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포장마차는 이미 반쯤 부서져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원 서너 명과 험악한 인상의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과 의자, 간판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경고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단속 반원의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석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낡은 털모자, 해진 패딩 점퍼에 목도리를 두른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활짝 벌렸어요.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지민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야.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트럭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어요. 이게 저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지민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은 트럭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한석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 반원이 조금은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저희 할머니가 지민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남자는 지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힘에 지민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짧은 비명과 함께 지민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빗물과 뒤섞여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지민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빨아입었던 패딩 점퍼는 순식간에 갈색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고 지민의 얼굴에도 흙이 튀었어요. 지민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덜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트럭 바닥에 던져 실으며 생긴 소리였어요. 오랜 시간 사용해 낡았던 붕어빵 틀은 바닥에 떨어지며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지민은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붕어빵을 구워내던 소중한 틀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부서지는 모습을, 마침내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바라보며 19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토해내듯 울부짖었어요. 한석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흙탕물 속에 쓰러진 지민의 모습이, 절규하는 목소리가, 부서진 붕어빵 틀이 한석의 눈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 아이가 만약 내 딸이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찢어지고 있었어요. 윤희를 떠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구박받으며 홀로 견뎌야 했던 아내를,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다 죽은 딸을,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절망에 무너지고 있는 지민을. 내가 또 지켜주지 못하는 건가? 회장님. 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두 주먹은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로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서진 붕어빵 틀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지민의 중얼거림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미 쓸모없어진 쇠 조각들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들은 이미 트럭에 올라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서. 네, 회장님. 한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이 비서는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한석은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한석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장 멈춰. 한석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어요.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트럭에 올라타려던 용역들이 멈춰섰고
구청 단속 반원들도 고개를 돌려 한석을 바라봤어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인상을 쓰며 한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우리 일 방해하지 말고 비켜. 남자가 으름장을 놓으며 손을 들어 한석을 밀쳐내려는 순간 이 비서가 재빠르게 한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서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세진그룹 한석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내밀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진그룹 한국 재계 12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이름이었어요.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역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구청 책임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이 비서는 명함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 그리고 금전적 문제는 저희 세진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 떼시죠.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협상의 여지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구청 책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 뿐이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서둘러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지민을 밀쳤던 남자도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단속 반원들도 차에 올라타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세진그룹 회장이라고? 진짜야? 미친, 큰일 날 뻔했어. 빨리 가자, 빨리. 하지만 한석은 그 모든 소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흙탕물 속에 주저앉아 부서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는 지민을. 한석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귓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어요. 또 한 걸음. 구경하던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지민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 틀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석은 지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지민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멈추고 조그맣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모자를.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어요.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 눈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민은 멍하니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민은 떨리는 손을 들어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지민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그 순간 한석의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의 선을, 그 눈매를 한석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유진이, 아니 윤이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습니다. 20살에 준서를 낳고 세상을 떠난 첫째 딸 유진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떠났던 아내 윤희의 눈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도리도. 한석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목도리도 빼줄 수 있을까? 지민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죠. 목도리가 한 바퀴 풀렸습니다. 한석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어요. 또 한 바퀴 풀렸습니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민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한석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윤이었습니다. 22, 꽃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윤희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유진이기도 했습니다. 20살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유진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간절했던 그 눈빛, 필사적이었던 그 표정, 모든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한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해를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석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윤희를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이 되살아났습니다. 유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죄책감이, 미안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어요. 혹시 한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한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물었습니다.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한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말을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지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한석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윤인이 두 글자. 그 두 글자를 말하는 순간 한석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어요. 네. 지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한석의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런데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한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52회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만에 한석은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입술을 열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윤희는.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습니다. 내 전 아내였어.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아내. 엄마의 전 남편. 그 말은 곧 그럼 저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의미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도 한석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 부친난 불명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윤희가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야겠지. 한석은 재킷을 벗어 지민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지민의 몸을 감쌌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지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이 비서가 지민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한석도 뒤따라 차에 올랐어요.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지민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한석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겨울거리를 지나 병원을 향해 갔어요. 한석은 지민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꽉 쥔 주먹이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지민아.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지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 윤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폐렴이었대요. 겨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지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한테 절 부탁하셨대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석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희가 병원비가 없어서. 한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윤희를 찾았더라면, 만약 윤희가 자존심을 버리고 연락했더라면 윤희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는 걸 싫어하셨어요. 지민은 처음으로 한석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사냐고. 한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지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한석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얼마나 미워했을지,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을 만큼. 미안하다. 한석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석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지민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지민을 고생시킨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한석은 지민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한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볼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9%.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한석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9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한석은 지민의 손에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녀관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석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종이를 붙들고 그는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석은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2해를 살아오며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도, 재벌이라는 신분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지금 한석은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딸의 존재조차 몰랐던 한심한 아버지였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한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민은 한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석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한석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민아. 그리고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한석은 고개를 들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너를 흙탕물에 쓰러져 울던 그 모습을 보고도 나는 의심했어. 한석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면서도. 지민은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한석은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딸을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한석의 울음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52회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한석은 지민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한석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지민을 키워준 은인을 만난다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윤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할머니 병실은 저기예요. 지민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일반 병실이었어요. 6개의 침대가 놓인 다인실이었죠. 한석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장 안쪽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폐암까지 앓고 계셔서인지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머니.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지민은 한석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술을 떨었어요. 당신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민 아버지요? 한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석이라는 사람. 맞지요? 할머니의 물음에 한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윤희가 말했어요. 죽기 전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석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민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할머니. 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윤희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윤희가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지요. 한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전 그때부터 윤희를 도왔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 배 두르고 있으니 어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희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한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희가 혼자 그 고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윤희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을 낳고 윤희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가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지민. 지혜롭고 민첩하게 자라라고. 할머니는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 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지민을 키웠지요. 한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지민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윤희가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 순한 아이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자기가 힘들 때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래요. 한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지민이 없어도 잘 살 거예요. 우린 그 사람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가끔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지민 재우고 제 집에 놀러 와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곤 했어요.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한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윤희가 아프기 시작했지요.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윤희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지민을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할머니는 지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지민은 그 사람을 닮아서 행복했어요. 그 말에 한석은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어요. 윤희가 자신을 원망했다는 것, 하지만 지민을 통해 자신을 떠올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석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한참을 운 후 한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한석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외로웠어요. 지민이 있어서 저도 살았어요. 한석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바르게 섰어요.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습니다. 52회 인생에서 회장 자리에 앉은 후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절한 적 없는 한석이 지금 할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한석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제대로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절을 올렸어요. 이틀 후 할머니는 세진그룹 본관 건물 안에 있는 VIP 전용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이었어요. 넓은 창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고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전담 의료진 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폐암 전문의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지민이 신기한 듯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갚아도 부족합니다. 한석은 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려라.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석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석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지민과 함께 할머니가 VIP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후 한석은 지민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민아, 앉아라. 한석은 책상 옆 의자를 가리켰어요. 지민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아빠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한석은 서류 하나를 꺼내 지민 앞에 놓았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민이 서류를 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아빠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할머니 이름으로. 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이름으로 은혜 장학재단을 설립할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지.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너를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 한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한 내가 겪었던 그 추위와 배고픔을 다른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게 해주고 싶구나. 지민은 서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틀 후 한석은 할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이제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최고의 치료 덕분에 안색도 밝아지고 말도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한석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내 이름으로. 네, 은혜 장학재단입니다. 할머니께서 지민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빛날 줄은. 할머니가 빛나신 겁니다. 지민을 구해주셔서, 제게 속죄할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한석은 재단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은혜 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회에만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장학생이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아빠, 전 장학금 안 받아도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주세요. 지민이 사양했지만 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야 해. 그래야 이 재단의 의미가 살아. 지민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봄, 지민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왜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니? 한석이 물었을 때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따뜻함을요.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한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아빠가 응원할게. 지민이 집에 온 후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준서였습니다. 이모. 8살 준서는 이제 지민 이모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민을 찾았습니다. 준서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예전에는 체육 시간만 되면 구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준서 정말 씩씩하네. 지민이 준서를 안아 올리자 아이는 깔깔 웃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이모가 뭐 만들어줄까? 붕어빵이요. 이모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요. 지민은 부엌으로 가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석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붕어빵 틀이었어요. 자, 여기 따끈따끈한 붕어빵. 우와, 맛있겠다. 준서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깡말랐던 아이는 이제 볼에 살이 올라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밥투정도 사라졌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밥 다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우리 준서 정말 씩씩하구나. 한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지민 덕분이라는 걸 한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장학재단의 첫 번째 봉사활동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50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붕어빵 나갑니다.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막 구운 붕어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는 특별히 가져온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어요. 와, 붕어빵이다. 저 2개 주세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줄을 섰습니다. 제가 이모 조수예요. 준서가 옆에서 서툰 솜씨로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붕어빵 모양은 나왔어요. 우리 준서 정말 잘하네. 지민이 칭찬하자 준서는 더욱 신이 나서 일을 도왔습니다. 한석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과 손자가 함께 웃으며 봉사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하게 붕어빵을 먹는 모습. 한석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붕어빵처럼 따뜻한 미소였어요. 이제 조금은 속죄가 되었을까? 한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윤희야, 유진아. 이제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유진의 사진.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첫째 딸의 모습. 오른쪽에는 윤희의 사진. 지민이 가져온 흑백 사진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아내 모습. 그리고 가운데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석과 지민, 그리고 준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가운데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한석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겨울은 끝났습니다. 차가운 흙탕물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죠. 붕어빵 하나로 이어진 운명. 3대에 걸친 비극은 8살 손자의 순수함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